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통치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그쵸. 게다가 여러분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완벽하게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예요.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고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조작되어 있는 거죠. 네, 완전 사면초가네요. 맞습니다.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통치자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그리고 아주 섬뜩한 출구 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섬뜩한 제안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온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을 이 낯선 땅에 영원한 노예로 내버려두고 여러분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와, 정말이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시험하는 잔인한 딜레마네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것도 가족을 희생시켜서 얻는 나의 구원이라니 생각만 해도 질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지독한 딜레마를 담고 있는 고대의 문헌, 창세기 44장입니다. 아,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군요. 맞아요. 이 텍스트의 표면적인 스토리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줄거리를 훑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이 인간의 가장 깊은 죄책감을 건드리고 마침내 그 견고한 절망을 박살내는 상상치 못한 자기희생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이 문헌을 그저 오래된 종교 텍스트나 도덕적인 우화로만 읽는다면 그 안에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놓치게 되거든요. 날카로운 통찰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것은 권력의 비대칭성, 정고의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조립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완벽한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심리 스릴러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통치자인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덫을 놓는 장면입니다. 네, 청지기에게 지시를 내리죠. 맞아요.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몰래 다시 집어넣고 특히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그 은잔을 숨겨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자마자 사람을 보내 추격하죠. 네네. 저는 이 대목의 구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보통의 하이스트, 그러니까 강도 영화에서는 타겟이 된 금고를 도둑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를 긴장감 있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침투하죠. 그런데 이건 완벽히 역방향으로 설계된 하이스트 같습니다. 도둑이 훔치는 게 아니라 금고 주인이 도둑의 주머니에 자기 물건을 찔러 넣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찰 카메라를 켜놓고 지켜보는 셈이니까요. 와, 그 역방형 하이스트라는 비유가 이 상황의 권력 구도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네요. 주도권이 전적으로 함정을 판 사람에게 있는 거죠. 맞아요. 완벽한 통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치가 바로 그 미끼로 쓰인 은잔의 특수성입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쫓아가서 굳이 이렇게 묻거든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그냥 훔쳐갔다고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저 값비싼 식기를 훔쳐갔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대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고 해도 절도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는 충분할 텐데 왜 하필 점술에 쓰는 잔이라고 굳이 용도로 못 박았을까요? 그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점술이라는 행위가 갖는 정치적, 종교적 무게를 이해해야 그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무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당시 이집트나 주변 국가들에서 컵에 담긴 물이나 포도주의 파동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행위는 권력자가 신의 섭리를 읽어내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일종의 신물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통치자의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단순한 은잔을 훔쳤다면 그것은 그저 타인의 재산을 탐낸 좀도둑에 불과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점치는 잔을 훔쳤다는 건 통치자의 눈을 가리려 한 행위이자 신의 영역을 침범한 신성 모독과 국가 반역죄로 범죄의 프레임이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범죄의 카테고리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훨씬 무겁게 설정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판을 키워서 형제들을 올가매는 요셉의 행동? 솔직히 좀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
악의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하고 복수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의 타겟이 왜 하필 막내로 설정되었는지를 연결해보면 전혀 다른 의도가 보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요셉은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진단 키트를 작동시킨 겁니다. 과거에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자신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아, 맞아요. 요셉 본인이 막내였을 때 팔렸죠. 그렇죠. 요셉은 지금 그때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 즉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막내 동생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공적으로 세팅한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거군요. 네, 과거의 그 끔찍한 죄악을 똑같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치밀한 도덕적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죠. 단순한 심리적 고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과연 변했는지를 묻는 테스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테스트에 빠진 형제들의 반응을 보죠.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추궁할 때 그들은 아주 강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엄청 당당하죠, 처음엔. 네, 자신들은 지난번에 돈이 잘못 들어온 걸 보고도 도로 가져왔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들인데 어찌 남의 집 물건을 훔치겠냐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한 항변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엄청난 악수를 둡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서 그 잔이 발견되던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거든요. 판돈을 어마어마하게 치워버린 거죠? 그니까요.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고 결백해도 내 목숨과 일행 전체의 자유를 판돈으로 걸어버리는 건 너무 비정상적인 과잉 대응 아닌가요? 바로 그 과잉 대응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요? 오히려 덫을 스스로 조이는 것 같은데요? 형제들은 지난 여행에서 정직하게 돈을 돌려주었던 선행을 자신들의 완벽한 도덕적 방패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 우리는 착하게 살았으니 안전하다. 네, 나는 도덕적으로 떳떳하니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는 일종의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죠. 이런 확신에 찬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언어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안 믿겠어? 이런 심리군요. 맞아요. 스스로 판돈을 끝까지 올려서라도 상대방의 의심을 꺾으려는 아주 위험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도덕적 방패가 너무 단단하다고 믿은 나머지 스스로 함정의 입구를 쾅 하고 닫아버린 꼴이네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이들의 극단적인 제안을 들은 청지기는 아주 여유롭게 조건을 쓱 완화해줍니다. 다 노예가 될 건 없고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죄 없이 평안히 돌아가라. 네, 이 함정을 설계한 자의 진짜 목적은 모두를 벌주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딜레마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숨막히는 수색 과정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의 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막내를 향해 좁혀 들어가는 그 순차적인 수색 과정. 그 자체가 아주 잔인한 영화적 연출을 띠고 있습니다. 진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네요. 첫 번째 형의 자로가 비어 있고 두 번째 형의 자로도 비어 있을 때 그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안도감이 들었겠죠. 네, 거봐. 우리가 맞잖아. 우리는 결백해. 하면서 점점 안도감과 승리감이 차올랐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풀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물, 그 신성 모독의 은잔이 툭 튀어나오죠. 가장 끔찍한 순간이죠.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맞아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분교되는 소리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극심한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인과율의 세계가 박살났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과 율의 세계가 박살났다. 그들은 잘벽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도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합리적인 방패가 저 은잔 하나로 산산조각 났죠. 심지어 자신들의 입으로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선언까지 했으니. 빠져나갈 논리적 구멍이 아예 소멸된 거네요. 네, 완벽한 절망입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 끌려간 그들은 다시 통치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요셉은 앞서 짰던 그 거대한 프레임을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아주 세기를 박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이죠.
당신들이 감히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서의 압박입니다. 네,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억압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의 반응 때문입니다. 유다의 반응이 좀 의외죠. 네, 너무 이상해요. 유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아요. 잔을 넣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버리죠.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자신들은 절대로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 반응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유다가 말한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악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은잔 도둑질이 아닙니다. 아, 다른 죄악을 말하는 거군요. 네, 은잔 사건은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가? 네, 왜 하필 우리에게... 그들은 이 재앙을 인과관계가 끊어진 우연이 아니라 20년 전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잔혹한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신의 심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 마치 몸속에 조용히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거대한 스트레스를 기점으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집단적인 죄책감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함정을 마주하는 순간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네요. 눈앞에 함정에 빠졌다는 분노보다 아, 올 것이 결국 왔구나 라는 근원적인 체념이 그들을 압도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념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 요셉은 가장 교묘하고 달콤한 독삭과를 건넵니다. 독삭과요? 네, 처음 청지기가 했던 제안을 통치자의 입으로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죠. 잔이 발견된 막내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 이 한마디가 요셉이 설계한 거대한 시험의 진짜 핵심이군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있고 눈앞에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상황이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유혹 너무나 합리적이고 거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제안이 정말 잔인한 이유는 이것이 철저한 공리주의적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선택이요? 네, 다수의 평안을 위해 짐이 되는 소수를 잘라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익숙한 생존 방식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나를 버리고 너희의 이익을 취했단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막내를 버리고 돌아갈 것인가? 와, 너무 무서운 질문이네요. 너희의 본성은 결국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이기주의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는가? 바로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형제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무주인이 그냥 저희끼리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잔인한 함정은 그들의 이기적인 민낯을 완벽하게 증명하며 아주 차갑게 게임을 끝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논리와 시험의 굴레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다가 통치자 요셉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 유명하고 기나긴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클라이맥스죠. 저는 이 변론을 분석하면서 보통의 법정 드라마와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거든요. 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보통 피고석에 선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논리에 난도질을 해서 어떻게든 구멍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유다는 훔치지 않았다는 팩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오직 관계에 집중하죠.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맹목적이고 애초로운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절망적인 말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찢겨 죽었고 이 아이마저 재해를 입으면 나는 흰 머리로 슬퍼하며 죽음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유다는 지금 통치자가 짜놓은 법과 정의의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네. 대신 사건을 생명과 관계의 프레임으로 통째로 옮겨버리죠. 유다의 연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묶여있다? 막내를 노예로 남겨두고 우리만 평안히 돌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감옥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숨통을 끊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무서운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만 살아서 돌아가는 게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마침내 유다가 이 이야기의 모든 인과요를 박살내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가장 숭고한 순간이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의 담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여기서 유다의 선택이 너무나 경이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결정이죠. 분명 훔친 사람은 막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유죄의 대가를 몽땅 뒤집어쓰고 영원히 이 어두운 타국 땅의 노예로 썩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헌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대속, 즉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기 희생의 메커니즘입니다. 대속이요? 네, 유다의 이 제안이 그토록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이유는 이 상황이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면 요셉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가짜로 꾸며낸 테스트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이 절망은 100% 진짜입니다. 그들에겐 이게 현실이군요. 네. 자신들이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그 완벽한 공포 속에서 유다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의 전체를 기꺼이 던져넣은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이게 몰래카메라 같은 시험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런 제안을 했다면 그저 값싼 쇼에 불과했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유다에게 이것은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이 그토록 숭고한 것이군요. 통치자가 설계한 이 함정의 전제 조건은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버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 전제를 깔고 함정을 만든 거죠. 그런데 유다가 그 전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나는 나만 살지 않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선언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함정을 파괴한 것은 더 뛰어난 지략이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이 단단한 매듭을 유다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로 단숨에 끊어버린 겁니다. 아,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 네, 권력과 공포가 지배하던 공간에 자기 희생이 개입하는 순간 이 정교한 심리게임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는 거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텍스트 탐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고대인의 절도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네, 훨씬 깊은 이야기죠. 권력자가 짜놓은 피할 수 없는 함정에서 시작해 깊은 내면의 죄책감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인간이 타인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때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전제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눈부신 이타성에 의해 무너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딜레마가 찾아오곤 하잖아요. 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나만 살짝 눈 감고 빠져나가면 되는 아주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탈출구가 눈앞에 놓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뒤에 버려두고 홀로 평안히 돌아가는 길과 묵묵히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길 중 어떤 쪽에 발을 딛고 계십니까? 우리는 형태만 다를 뿐 매일 삶 속에서 각자의 요셉 앞에 또 각자의 유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유다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며 동생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 숨막히는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꼭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하는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두려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의 입장을 따라왔잖아요. 네, 철저히 당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시선을 한번 돌려서 이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설계자, 통치자 요셉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기심을 확신하며 가장 잔인한 함정을 파놓았던 그가 철저히 통제되었다고 믿었던 그 무대한 가운데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기꺼이 내던지는 유다의 이타적인 희생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과연 요셉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던 권력자의 내면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겠군요. 맞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시험하기 위해 만든 차가운 함정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변화를 증명하는 눈부신 무대가 되어버렸을 때
유다의 마지막 간청이 무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난 뒤 흐르던 그 아득한 침묵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을지, 오늘 하루 그 침묵이 가진 힘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여운과 묵직한 파문을 남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깊고 치열했던 심층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